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구조학과에서 여러분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나 또 비전이나 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일하는 환경은 이제 응급의료 분야죠. 그래서 EMS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EMS는 Emergency Medical Services의 약어로 이제 EMS라는 용어는 우리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EMS는 다른 의료 분야에 비해서, 의학 분야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게 출발한 새로운 전문 분야다 하는 거를 이제 우선 아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MS는 최근 한 30년 내지 한 35년, 40년 길게 보면 이제 나라에 따라 응급의료가 시작된 그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30년간 아주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파라메딕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우리나라 1급 응급구조사에 해당되는 인력을 이르는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 어떤 해외나 미국에 또 많이 가실 일이 있을 때 파라메딕이라는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라메딕의 역할도 이 응급의료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이 말은 응급구조학과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EMT 파라메딕이 되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한다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또 무수히 많은 직업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AI가 또 컴퓨터가 다 대체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서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대들은 이 직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학과를 결정하는데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급구조사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의학 분야에서도 뭐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하던 부분을 검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첨단화가 되면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응급 구조사가 활동하는 이제 그 현장은 정말 그 굉장히 그 비구조적이고 변화무쌍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막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로봇이 그거를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는 우리 응급의료,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들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소생시키고 지키고 보존하고 또 불구를 예방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투자하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이 분야가 점점 뒤로 후퇴한다거나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분야는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이거는 개인이 더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또 민도가 올라갈수록 국민의 요구는 더 좋은 응급의료 시스템을 요구하고 더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직업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서 직업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그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도 아마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보람있고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평생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갖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구조사를 사일런트 히어로라는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응급구조사는 나로 인해서 어떤 생명을 얻은 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영웅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평생 직업으로 가지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세 가지 이유로 응급구조사가 되기로 결정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응급구조사 파라메딕이라고 얘기하는 이 응급구조사 전문직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면 파라메딕은 프리허스피탈 케어 프로바이더 중에는 다시 말하면 병원 전 단계의 어떤 보건의료 인력 중에는 가장 하이스트 레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국가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하는 의료 인력도 이제 레벨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급 응급구조사가 가장 전문성을 지닌 하이스트 레벨이고 미국으로 봐도 이 파라메딕이 가장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다 하는 얘기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프라이머리 태스크는 뭐냐, 1차적인 책임은 뭐냐, out of hospital에서 어떤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파라메딕이 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어떤 임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이 역할의 확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응급구조사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병원 전 단계의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태스크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라메딕들은 반드시 면허, 우리나라는 이제 자격증으로 되어 있죠. 면허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등록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 다 등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전문직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파라메딕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 표현을 보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병원 전 처치를 제공하는 고도로 훈련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다, 보건관리 전문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라메딕은 어때야 되냐면, 자, 어떤 파라메딕이 돼야 좋겠는가 하는 얘기죠. 대중이나 전문직에 기대면,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이나 또는 그 응급의료 전문직에서 생각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지식과 기술과 애티튜드,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건 응급의학에 대한 지식이죠.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환자를 케어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대로 환자 평가를 하고 환자 문제를 확인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실력이 없는 응급구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을 어떤 응급구조사에게 맡기고 싶은가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응급처치의 어떤 이론적인 그 백업이 되려면 가장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모든 처치와 이런 그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는 이 응급처치 술기에 의해서 굉장히 스킬풀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병원 환경에서는 자기보다 선임자에게 또 윗사람에게 제가 이거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프리허스피탈 환경이라는 거는 1급 응급구조사, 파라메딕이 가장 레벨이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 주변에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생명을 다투는데 다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막힌 사람을 뭐 부목을 하느라고 막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는 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도 확보를 잘 하지 못해서 기도 확보를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고 기도 확보를 했더니 나중에 환자는 보니까 기도 확보는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환자는 저산저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면은 응급구조사가 제대로 처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킬이 굉장히 스킬풀해야 된다. 한 번만에 성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스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은 당연한 거, 거기다 기본적으로 스킬도 굉장히 스킬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에티튜드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명을 존중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다음에 환자의 문제를 공감하고, 사실 응급구조사는 매일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번 구급차를 타는 일이 아마 대부분 타는 사람도 여러 번 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응급구조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어떤 환자이건 간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뭐 권위가 있는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다 생명은 다 소중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 환자의 문제에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처치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지녀야 된다 하는, 도덕성,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명 존중 사상을 지닌 그런 정말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겸비한 베스트 파라메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파라메딕은 환자의 애드보케이터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애드보케이터. 그걸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면 대변인, 지지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무슨 소리냐, 항상 환자의 입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메딕의 응급구조사의 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잘 정의된 전통적인 병원전 응급의료 종사자인 119 구급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게 아까 프라이머리 태스크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교육이라든지 또 건강 증진이나 또 인저리 프리벤션, 뭐 사고 이런 현장에 우리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 인저리 프리벤션에 대한 역할, 또 교육의 역할, 이런 거를 아마 응급구조사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시민교육이라든지 졸업을 하고 나면 자의반 타의반 일반인에 대한 그 응급처치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자의 역할을 우리는 지금 많이 그 훈련을 하고 있죠. 우리 대학에서도 작게는 보면은 졸업인증제를 운영하면서 전교생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응급처치 교육자의 역할을 많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파라메딕의 역할은 이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따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파라메딕의 역할들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메딕의 특성들은 어떤 특성을, 뭐 여러 가지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선 뛰어난 판단력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내가 다 빨리 신속하게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환자의 문제를 판단하고 어떤 처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어디로 이송해야 될지도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물쭈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판단력을 지녀야 되고, 그 판단력을 뒷받침하는 건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력이겠죠. 실력이 없으면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탄탄한 어떤 지식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환자의 문제에 대한 거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을 신속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막힌 환자가 있고 막 그 다리 아래에 골절이 뭐
돼 있는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처치 우선순위는 뭐냐? 가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부터 처치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응급구조사는 굉장히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부터 처치하는 게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혈액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그냥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막 경골 오픈 프랙처가 있는데 그거를 막 처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미 환자는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응급구조사는 ABC를 이제 강조하죠. ABC가 유지되면 우리 인체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처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응급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녀야 될 이제 특성이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나가면 응급구조사가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또 리드도 해야 되고 또 컨트롤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도 이 파라메딕 1급 응급구조사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팀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하고 적절한 롤을 어사인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구조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최적의 수준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굉장히 그 동기부여도 되고 또 리더의 어떤 자질도 있어야 되고 빠른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그쵸? 이런 역할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파라메딕에게 요구되는 특성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라메딕은 진정한 헬스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파라메딕은 헬스케어 시스템 중에서 존경받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뭐 대부분 다 보건의료 전문직들은 다 존경받는 구성원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뭐 선진국이나 뭐 외국에서는 특히 이 파라메딕에 대한 그 존경심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 소방관이 되겠다, 또 뭐 이런 파라메딕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방공무원이 이제 굉장히 그 국민들로부터 이런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구성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딕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제가 이 얘기를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자격을 받고 이제 졸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꼭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 면허를 받는다, 자격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다 제가 많이 비유하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몸을 뒤집고 일어나서 앉고 붙잡고 걷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두 다리로 설 수 있다. 여기까지 된 거다. 여기까지 된 거가 끝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 달리기도 해야 되고 빠른 걸음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다리 근육도 키워야 되고 이제부터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는 이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구조학 분야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서적을 본다든지 환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작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것이 쌓여서 나의 그 다음 단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굉장히 많은 차이를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고, 지금부터 달리고 뛸지 걷기만 할지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자기 공부가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자격 취득한 이후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도 끊임없이 자기 전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전문 분야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 어떤 이론이나 또 새로운 처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습득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성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자기 그 급여의 10%는 항상 내 전문직 발전을 위해서 저축을 해놔라. 내가 200만 원을 받으면 월 20만 원은 저축을 했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갈 일이 있다든지 또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또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럴 때는 내가 전문직 발전을 위해서 세이브했던 이 돈에서 아낌없이 나의 전문직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운 자세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파라메딕의 업무 중에 아까 말한 대로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도 한번 강조하고요. 왜 그러냐면 응급의료 시스템은 일반인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심정지 환자가 있는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발견하는. 그럼 일반인이 발견해서 이 사람 의식이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일반인들이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여기서 자나보다? 그럼 119에 신고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고 병원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결국은 연결을 해주는 일반인이 역할을 못하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 근데 자는 사람처럼 보이죠? 이런 의식을 잃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잠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막 길에서 누워있다는 좀 이상하다? 의식이 없는 게 아닐까? 확인해보고 빨리 신고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응급의료의 시작은 일반인부터 바이스탠더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이런 교육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야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병원 단계 응급처치까지 연결이 되면서 궁극적인 이제 인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메딕 1급 응급구조사 이거는 이제 선진국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부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되지 않은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응급구조사의 어떤 전반적인 그 직업에 대한 비전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구조사의 또는 파라메딕의 그 확대된 업무 영역을 보면 전통적인 역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9 구급대에서 프리허스피탈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이외에 크리티컬 케어 트랜스포트 중환자 크리티컬한 아주 그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항공 헬리콥터 EMS죠. 우리 여러분이 외상센터에서 헬기를 이송하는 헬기 이송을 통해서 외상 처치 시스템에서는 헬기 이송이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고를 당한 지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적인 데피니티브 케어인 아주 그 전문적인 수술이 시작이 돼야만 이런 환자를 살릴 수가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증 외상센터가 곳곳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드문드문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급차를 이송해서 가면 1시간 내에 수술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송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들어가서 바로 수술이 시작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항공 이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그거를 이제 헬리콥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EMS 항공응급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응급의료 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러라든지 뭐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프라이머리 케어 또 산업의학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이제 응급구조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포츠의학, 스포츠 구단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고 교정의학, 이건 이제 교도소를 말하죠. 뒤에 조금씩 더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응급실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영역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크리티컬 케어 트랜스포트를 하는 구급차죠.
미국의 구급차들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지 않고 일본도 굉장히 일본도 길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그래서 미국 구급차들은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이 크리티컬 케어 트랜스포트를 하는 이런 구급차들은 병원에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 ICU라고 그래서 이걸 중환자실이라고 얘기하죠. 병원 중환자실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이런 인프라를 다 갖춘 이런 구급차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물론 여기는 이제 의료진도 같이 탑승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가 이런 중환자 이송이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기 뭐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그쪽에서 수술을 하고 했지만 치료를 받고 또 재활 과정을 거치고 하는 장기간에 걸친 그 치료 과정을 타 지역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에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또는 뭐 화상을 입었는데 응급처치만 하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또 이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중환자 상태이면서 의료적인 처치를 그대로 받으면서 이송이 돼야 되는 이런 환자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환자 이송도 굉장히 응급구조사들이 특히 파라메딕, 유급 응급구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 가는 이송을 실제로 119 구급대를 불러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중환자 이송만을 하는 이런 또 구급차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치료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환자들이 모든 그 구급차를 타는 환자가 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척수 손상이 있어서 환자가 방광에 소변이 꽉 찼는데 그 소변을 빼야 되는데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면 방광이 막 계속 팽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자는 빨리 응급 상황에 이제 그 구급차를 콜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소변을 넬라통 카테타리제이션을 통해서 도뇨관을 통해서 이제 소변을 보고 다시 또 집으로 와야 되는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응급구조사도 도뇨를 할 수 있거든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주의 처치에 대해서는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장비를 가지고 그죠? 네. 환자에게 가서 환자 가정에서 도뇨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해주고 다시 환자는 대신에 응급실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응급실이 이제 막 복잡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환자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 없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프라이머리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그 처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 사업을 통해서 방문 간호사가 이렇게 1차 처치, 1차 간호를 하러 가는데 이런 대상은 주로 뭐 만성질환자들, 암 환자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자들의 그런 뭐 약물이라든지 약물 지도 또는 또 뭐 욕창 간호라든지 뭐 이런 간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하고 있는데 이머전시에서는 아직은 이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부분이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메디슨 분야에서도 파라메딕들이 일을 하고 이거는 이제 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 근로자들이 많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별도의 구조대나 뭐 구급대 비슷한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뭐 필립스, 현대자동차, 뭐 이런 큰 대기업들, 뭐 CJ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큰 대기업이 이제 그런 산업체 근로자들을 이제 많이 근로자들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별도 이런 응급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이제 더 추가해서 하면서 파라메딕을 뽑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이제 많이 진출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메디슨, 이제 스포츠 구단 이런 데는 스포츠 팀의 팀 닥터가 있죠. 근데 팀 닥터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도 같이 이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뭐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는
그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게임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체육 시간에 그렇게 뭐 서로 게임을 하는 일은 잘 많이 안 하는데,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파라메딕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학교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스쿨 널스만 이제 법으로 있어야 되지,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아직은 없는데, 외국하고 이제 조금 이런 게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응급구조사의 어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다음 이제 교정의학이에요. 교정의학이라는 건 이제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제 어떤 다치는 일도 있겠고, 또는 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약물 복용이라든지 또는 감독, 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손상 예방에 대한 거, 교육, 또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졸업생이 또 각 이렇게 큰 교도소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한번 이제 그 좀 소개를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이제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재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정의학, 여기도 공무원이죠. 교정의학 분야에도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응급실이죠.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응급실은 이제 대개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적어도 1급 응급구조사를 5명 이상 둬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다 이제 확대가 되겠고, 이제 인력은 더 늘어날 텐데, 병원 응급실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 가면 외래와 다르게, 외래는 온 순서대로 들어가지만 응급실은 뭐예요? 중증도 분류를 해서 중증 환자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구에서, 응급실 입구에서 중증도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증도 분류 간의 역할은 누구누구가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냐면, 응급의학 의사, 또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가 중증도 분류의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그 졸업생들이 또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구급대원으로 해서 119 구급대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나는 병원이 좋다.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응급구조사로 또 정규 직원이 돼서 일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응급구조사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응급구조사는, 파라메딕은, 응급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응급의료 종사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의료인은 아니고요. 의료인은 아니고, 또 다른 직종들은 그러니까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태어난 직종이에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 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고, 응급의료 전문가로서 자신의 어떤 지위나 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그 시간에는 우리나라 응급구조사가 이제 응급의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지 하고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